嘉宾、艺术家朋友们，大家上午好。受全球疫情蔓延的新冠肺炎疫情影响，我和山东的艺术家们很遗憾无法到达韩国，只能与各位在云端相互问候和交流。在此，请允许我代表山东美术馆和山东美术家协会、山东的美术家们，向参与本次活动的韩国各界嘉宾表示诚挚的问候，向展览的成功举办表示热烈的祝贺，向本次特殊展览筹备过程中付出辛勤劳动和工作的中韩各界机构和工作人员表示衷心的感谢。中韩两国一衣带水，地缘相近，人缘相亲，文脉相通，文化交流历史源远流长。山东与韩国隔海相望，地缘相近，文脉相融，是与韩国交往最频繁的地区之一。在山东大地上孕育形成的齐鲁文化，是中华文明的重要源头和主干。以孔子、孟子为代表的儒家思想，对韩国等亚洲国家也产生了重要影响。在绘画艺术方面，中韩两国自2000年前就开始交往，相互交流，相互借鉴，共同发展，为人类文明发展做出了积极的贡献。进入新的历史时期，尤其是在“一带一路”倡导下，中韩两国文化交流的主题、内容和形式不断深化和丰富，水平和质量也不断提高。近年来，山东美术界与韩国美术界以展览为媒介，通过在两地相互交流，大大增进了两国人民之间的了解和友谊。除展览活动之外，艺术机构的互访、创作采风、学术交流等活动日益频繁。去年，我有幸随山东代表团一起参访韩国，并拜会了李范宪先生，与他就两国美术合作交流达成了合作意向。本次艺术与和平2020中国现代美术韩国交流展的成功举办，既是落实合作内容的一项重大活动，我们对本次展览也十分重视，精心挑选了38位山东优秀艺术家的绘画作品参加展览，希望通过展览的举办，向韩国朋友展示中国绘画，特别是山东艺术家美术作品的特殊风采。山东具有底蕴深厚的文化积淀，有着中国数量最多的艺术家群体，以及中国面积最大的专业美术馆。站在中韩文化交流的历史新的起点上，山东美术馆和山东省美术家协会将以本次展览的举办为契机，进一步增进两国美术界的交流与互通，寻求更多的合作机会，不断提升两国美术界合作交流的层次和水平。我们希望进一步加深双方展览项目的交流合作，打造合作展览的品牌，并互相邀请对方艺术家参加各自主办的各类国际性展览活动。即将于12月开幕的首届济南国际双年展，我们就特别邀请了韩国策展人，并邀请了8位韩国艺术家参加展览。同时，建立美术创作交流机制，邀请韩方优秀艺术家前往山东举办创作采风活动，搭建艺术家交流平台，展示两国人文自然风貌，建立学术交流共享机制，邀请韩国艺术院校、艺术机构的著名艺术家、理论家到山东举办学术交流与研讨活动。另外，希望充分发挥韩国艺术文化团体总联合会在韩国的社会影响力，
搭建山东美术馆与韩国美术界的沟通渠道，进一步拓展双方文化合作的深度和广度。青山一道，共担风雨。尽管眼下很多已经纳入计划的国际交流活动、重要展览暂时无法实施，但我们相信，我们比以往任何时候更加需要彼此的鼓励、支持和帮助。困难的时刻终将过去，希望我们两国艺术家一起携手，共同迎接更加美好的明天。谢谢大家。尊敬的안녕하십니까. 미술평론가 김종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중 현대 미술 교류를 위한 어제 그리고 오늘, 그 다음에 한국 미술의 어떤 세계화를 위한 제안, 이런 것들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 중에서 일단 저는 중국을 한 30여 차례 상해, 베이징을 많이 방문을 했지만 중국 미술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한중 미술에 관한 문헌이라든가 데이터, 이런 것들은 많은 다른 학자들의 책에서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세미나 성격상 일일이 다 발표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중 양국의 문화예술 교류는 지역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문화사적으로도 아주 매우 중요하고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 한중 세미나는 한중 미술 교류의 역사적인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러한 것이 어떻게 동양 미술의 정체성을 세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아마 생각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세계 예술인들의 교류가 이러한 그 비대면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중 미술 교류 세미나가 국제적인 미술 교류의 새로운 지평과 척도가 되는 그럴 것으로 희망을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과 중국은 예로부터 아주 가까운 이웃으로 오랫동안 여러 부침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중 양국의 문화예술 교류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더 중요하고 또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아주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그 고분벽화에서부터 근현대, 그리고 21세기를 향한 한국과 중국의 미술 교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한국과 중국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활발한 국제적인 미술 교류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저의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중 미술의 그 역사적 교류와 흐름을 아주 거칠게 살펴보면은 예술에는 그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 상황과 여건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중의 문화와 예술은 정말 그 교류의 폭만큼, 또 역사만큼 아주 다채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한중 미술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그것을 밑받침해 있는 인문학적인 가치의 토대 위에서 그러한 사상과 시대 정신을 읽어내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이제 한정희 교수나 최경영 학자 같은 분들이 동아시아 미술의 교류를 잘 정리한 것이 있어서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한중의 어떤 미술의 교류는 제일 먼저 아마 고구려의 고분벽화에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상 이 그 고분벽화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정말 실제 벽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분벽화의 중요성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분벽화에서 보면은 중국에서 먼저 나타난 것이긴 하나 중국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던 그런 소재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사신도의 동서남북을 지키는 신을 그린 그런 그림들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것도 중국 고분에는 등장하지 않던 사신이 고구려 벽화에서는 벽면을 채울 정도로 아주 중심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상당한 유사성과 관련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고구려 고분벽화 시대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 고구려 고분벽화의 어떤 천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특히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뭐 해의 신, 달의 신 같은 이런 고분벽화의 특징 중에서 우리가 그러한 차별성 같은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씨름도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죠. 다분히 한국적인 이런 것들이 중국 쪽에서는 그다지 나타나지 않고,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인물의 형태라든가 자세라든가 이런 것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지만 중국 같은 데서는 이미 중국에서 출토된 모든 벽화의 전집이 10권으로 나와서 상당히 중국의 벽화에 관한 역사와 현재 발굴 상태, 그리고 그 예술 작품들의 가치, 이런 것들이 아주 폭넓게 연구가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책을 통해서 난 것이 아마 중국의 고분벽화에 관한 중국 사람들의 어떤 연구 성과와 학자들의 관심도,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러한 그 고분벽화가 역사성이라든가 그 고분벽화가 가지고 있는 예술성, 이런 것들은 중국 미술을 자랑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런 고분벽화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자료상으로나 부분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게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한국과 중국의 고분벽화라든가 문화예술에 대한 교류, 이런 것들은 또 일본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일본에서도 이러한 그 아스카 다카마츠 고분 같은데 남녀 인물이라든가 뭐 사신도, 이런 것들이 천체도를 그려놓은 것이 7세기 말이나 8세기 초에 등장을 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 고분벽화에 나타나고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나 집안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들에서 그 인물의 형태나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소 한국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실제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서안의 고분벽화의 왕실 여인들이라든가 머리 모양, 이런 것들이 아마 고구려 평민 여인의 머리와 옷 모양과 상당히 유사하지 않는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연구에 관한 아주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장문구라고 하는 연구학자가 중국에서 그 서안을 연구를 하면서 했던 그 인터뷰가 사실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의 부분을 증언을 부분적으로 인용을 하면은, 이 유적은 우리 화족 유물이 아니라 조선인들의 유적이다, 중화역사 이전의 조선 문명이야 라고 말하면서, 큰일이다, 일단 당국에 보고한 후에 다시 지시를 받아야 하니 지금까지 발굴을 모두 중단하고 유물들은 모두 그 자리에 두고 일단 오늘은 그만 나가세, 이런 그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의 증언 내용인데, 이러한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하면,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문화예술 교류, 특히 고분벽화에 얼마만한 아주 관련성이 깊은가라는 것을 아마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분벽화를 넘어서는 청동기의 세계적인 금문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는 발견이 되지 않지만 중국에서 석강문이라든가 또 뭐 광개토항비라든가 진흥왕 순수비의 석강문 이런 것들 아마 고대 서체의 연구에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자료이자 내용상 더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그런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우리가 그 중국 해화에서 그 상해를 기반으로 한 조지겸이나 오창석 등의 서화가들이 중국 화조화의 현대화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작가들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890년 이후 많은 화가들이 서양 미술을 기준으로 해서 미술을 보니까 글씨 쓰는 것이 도대체 뭐 무슨 예술이냐, 서는 그 붓글씨는 예술이 아니다라는 인식 때문에 글씨가 예술로서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어떤 촌극을 빚기도 하는데, 어쨌든 한국 서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서예의 아류로 이렇게 폄하가 됐었어요.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중국 우리의 문화가 중국에서 많이 흘러온 것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한 그런 역사성의 필연적인 관계라고 보는데, 다만 우리나라에도 추사 김정희 같은 이런 훌륭한 서예가나 화가가 있어서 그 서예 문화를 독자적인 세계로 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 한국과 중국과의 영향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만한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 한국과 중국의 미술 교류는 역사적으로 아주 깊고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문물 교류를 통해서 서로 각자의 영향권을 형성을 하고 또 유사하면서 다른 특별성과 독창성을 갖게 됩니다. 뭐 초상화에서 그 부분은 실경산수에 이르기까지 아주 초상화와 뭐 풍경화, 산수화 이런 모든 분야에서 아주 폭넓게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비슷한 주제와 비슷한 기법이 있지만 서로 다른 바탕 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민족적인 특성과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어떤 해화 교류사에는 정치적인 관계가 분명하지만 중국 해화에는 있으나 한국 해화에는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 그러한 유사성과 독작성이 각각 연구를 통해서 비교 검토한다면 나는 한중 미술의 어떤 해화사나 문화사 쪽에서 아주 중요한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통 우리가 산수화라든가 인물화, 뭐 문이나 풍속화 이런 것들은 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한국에서 일본으로 선진 문물과 문화가 전파되었다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나 194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냉전으로 단절된 중국과의 외교가 1992년 정식으로 국교를 맺은 시기를 전후해서 한국과 중국은 현대미술 교류가 본격적으로 눈에 띄게 됩니다. 한중 수교가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근현대 미술에 대한 교류가 전혀 미약하다는 것, 이것이 아주 미술 사학자나 한중 문화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마 그런 것을 가장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은 1992년 8월 24일 한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정식으로 국교를 맺어 1980년대 세계화를 지향하던 한국은 대만과 교류하며 주로 중국 전통 서화 작품 전시를 개최했으며 1980년 후반에 이르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처음으로 대만의 전통 수목화나 서예가 아닌 서양화 작품을 선보였다. 그러니까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문화예술 교류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중국 미술계와의 교류는 80년대 후반부터 홍콩, 일본 등을 통한 민간 차원에서부터 시작했다. 1988년부터 94년까지 한국 내에서 전개된 중국 미술품 전시는 리커란, 치바이스, 우창수어 등 중국의 전통 수목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20세기 작가들의 전시와 중국의 고대 유물, 명청시대 해화 등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이제 명지대학교의 정창미 교수가 한국미술사 교육학에서 발표한 한중미술의 역사의 아마 근본, 그때의 분위기를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는 귀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중국 현대미술이 본격적으로 교류를 하게 된 것은 아마 1997년의 민간 차원의 교류로 보여집니다. 2011년 한국국제예술교류전에 파워 오브 아트라고 하는 아마 조금 이제 이따가 우리가 포스터를 볼 수가 있는데, 한중의 현대미술 작가들이 각기 개성 있는 작품으로 교류를 한 것은 2011년 8월 도만강 축제 국제예술전시와 경기도 광주 영은미술관에서 한국문화예술 후원과 중국 도문시, 중국 북경 송장 상상미술관 전시가 아마 가장 대표적일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인 교류들은 매우 활발했지만 사실은 근래 들어서는 그러한 것이 많이 나타나 있지 못하죠. 2000년대 이후에 이제 한국과 중국의 현대미술은 다양한 주제로 각자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경향의 작품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뭐 중국의 사대천왕이라든가 장샤왕이라든가 유해민준이라든가 팡리준이라든가 그의 차세대 또 펑정제 같은 이런 작가들이 세계 미술계 속에서 아주 큰 활약을 보이게 되죠. 이미 2000년대 초반 장샤왕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도 많은 작품을 발표할 정도로 그 작품의 예술성에서 아주 두각을 보였었죠. 이러한 작품들이 중국과 한국에서 각각 교류 전시를 함으로써 사회 현실에 대한 전위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현대미술의 특징, 그 다음에 중국의 현대미술이 국제적으로 부각이 되고, 특히 홍콩의 크리스티라든가 소더비 같은 옥션을 통해서 중국의 작가들이 크게 부상을 하고 더 주목을 받게 됐죠. 아마 제2의 한중 현대미술 교류전에는 한국 작가 116명과 중국 작가 40명이 출품을 해서 약 200여 점의 작품을 전시를 함으로써 양국 간의 문화예술 교류와 소통을 할 수가 있었죠. 이러한 것들이 아마 한국과 중국 미술 교류의 시발점이 됐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좀 더 서양화, 문인화, 서예 조각,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고, 중국에 감춰져 있던 그런 문화예술품들이 국내에 소개가 돼서 조명이 되었죠. 특히 한중 수교 28주년을 맞이해서 현대미술 교류전과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서도 중국관에서 많은 작가분들의 공예 작품들이 공식적으로 선보인 것이 아마 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류는 2019년 예술의 전당에서 한중국가미술관 프로젝트 계의미학과 동아시아서의 현대성에서 우웨이 산관장이 한중예술 교류 협력을 위한 교류 협약을 맺어서 정말 국가 대 국가로 대등하게 서울 서해박물관과 축구 국가미술관 교류전이 아마 가장 한국 사람들에게는 대표적이고 인상적으로 남는 전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18년에 한국미술협회가 주축이 돼서 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그 우수문화교류 콘텐츠를 발굴하고 그런 지원사업에 선정을 해서 중국의 웨이하이시와 한국영월군의 2019 별마로 7개월을 그리다 한중국제미술 교류전이 열리게 됐죠.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웨이하이에서는 경제개발구의 하이웨이 경구미술관과 유곤미술관에서 각각 전시가 열리게 되고, 이런 것들은 아마 이 뒤에 그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포스터라든가 중국에서 한국 작가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관심이 어떠했는가를 아마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아직 한국 작가들을 위해서 미술관 건립 계획이 없던 레지던시 공간을 만든다든가 영월 작가들에게 그 공간을 할애해주고, 이런 적극적인 지원들이 이러한 성과로 아마 잘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 한중 미술 교류는 근데 많은 과제와
또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 많은 중국 미술 기관들이 화려한 컬렉션과 넓은 전시 공간 같은 것으로 한국과 중국의 미술 교류를 희망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아주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괄목할 만한 그런 것들은 아직 이루어져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중국의 셰멀 쿤 관장이 한국의 뉴미디어 아트 작가들이 아주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 예술가들이 뉴미디어 분야에서 아주 뛰어나서 한국 작가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중 미술 교류의 비전을 갖다가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잠깐 인용해 보면은 정치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문화예술이 그 영향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영향력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인들만큼 정치 영향을 되도록 생각하지 말고 민간에서라도 교류를 꼭 늘려가야 한다고 봅니다. 한중 수교 전후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베니스 비엔날레처럼 주목을 받았던 애니마믹스에서 훨씬 더 그 한국 작가를 중국에 소개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 세멀 쿤 관장은 서울 플랫폼과 LN 컨템포러리 아트센터에 중국 상하이 현대미술관, 청두 A4 아트 뮤지엄, 그다음에 베이징 투데이 아트 뮤지엄, 광저우 타임스 뮤지엄 등 중국 전역의 아주 유수한 사립미술관 관장, 부관장 이런 큐레이터들이 모여서 한중 사립미술관 국제 포럼을 위해서 했던 것들은 아마 내가 볼 때는 한중 미술 교류의 아주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치바이스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를 우리가 오창석이나 조지겸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치바이스는 거의 뭐 중국의 피카소라고 불릴 만큼 아주 세계적으로 그 예술성과 작품성과 또 뭐 값어치에 있어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치바이스의 초상이고 그다음에 오창석의 그 얼굴 사진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술전당에서 열렸던 국가 대 국가 프로젝트였던 그 전시장의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치바이스의 작품들이 우리나라에 대거 출품한 것도 거의 그 사례를 꼽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작품들을 우리가 서울에서 치바이스 제백석의 그림을 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했던 것은 아마도 한국의 주사 김정일 같은 그런 작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이런 그 한국과 중국의 문화예술 교류는 많은 연도를 거듭하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사진전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원미술관에서 열렸던 어떤 파워 오브 아트 같은 데서 정말 근 4개월 정도 동안 이렇게 한중 미술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은 한국의 미술사나 중국의 미술사로 볼 때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미술 교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월에서 했던 별마로 7개월을 그리다라고 하는 전시의 오프닝 장면이죠. 그리고 한중미술협회를 통해서 또 JQ 미술관 같은 데서 보여지고 그 영월군과 중국의 미술 교류의 것들은 이렇게 아주 중국에서도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저는 대단히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 세멸 쿤 관장의 많은 것들을 인용을 했었지만 이렇게 한국과 중국이 기본적인 입장에서 미술 교류를 하는 것은 21세기의 세계 미술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도 필요하고 중국도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장샤오 같은 유명한 작가가 대구미술관 같은 데서 2014년도에 이미 몇 개월 동안 전시를 한 것은 아주 우리가 한중 미술의 교류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중 미술 국제 교류는 저는 어떻게든 민관 주도하에서 유지가 되어야 되고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이 예총이 주체가 돼서 한중 비엔날레라든가 행사나 영월 전시 등은 한중 교류의 미술 교류의 아주 교두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한국과 중국이 오랜 역사 관계를 맺고 있었고 경제 안보에 있어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녔지만 사실은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언제든지 거리가 멀어질, 그걸 소원해질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사드가 그런 대표적인 예이죠. 그러니까 그 사드 이전에는 한중 문화예술 교류나 정치적인 경제적인 교류가 폭발적이었었는데, 이러한 사드 문제로 인해서 한국과 중국의 문화예술 교류가 아주 폐쇄적으로 변한 것은 저는 아주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한국과 중국의 미술 교류가 나아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한 5가지를 제안을 한다면, 먼저 한국과 중국의 문화예술 협회는 정기적인 미술 교류 행사를 개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한국과 중국 작가들이 서로 오가면서 레지던시를 통해서 작가들이 교류하고 미술품들이 교류를 하고 초대 작가들의 어떤 인적 교류가 빈번하게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각 나라의 미술시장의 성격이 있겠지만 미술시장의 상호가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고, 예를 들면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한국과 중국이 중심이 돼서 공동 아트페어를 개최를 하고, 한 번은 서울에서 하고 한 번은 상하이나 베이징에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대책이 강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중국과 한국이 국제적으로, 그 다음에 다각적으로 전반적인 시점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국과 한국의 각 시도들이, 각 시도의 예청과 미협이 자매 결연을 맺고, 그 자매 결연을 맺음으로써 정례적인 미술 교류 전시가 빈번해질 때 한국과 중국 그 미술 교류는 아마 새로운 세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한국과 중국은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좀 대국적인 견제에서 정치는 정치라 하더라도 문화와 미술 교류는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중 미술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부득입니다. 저는 한 15년 정도 중국 상하이에서 살면서 항저우에 있는 중국 미술학교에 강의를 8년 정도 나갔습니다. 사실은 오늘 발표한 그 내용들에서 뭘 특별히 질문을 하고 그럴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한중 교류인데 중국 상대방인 중국 그 학자나 토론자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한중 교류 문제는 우리 쪽보다는 중국 쪽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인사말을 하신 산동미술관장, 그 산동성이라는 게 사실은 중국의 하나의 뭐 우리 같으면 무슨 하나의 도라고 생각하시는데, 산동성의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한 2배쯤 돼요. 한 1억쯤 돼요. 그러니까 예, 스케일 면에서 치면 여기에 방금 마지막에 그 교류, 영월군과 웨이하이 시하고 교류, 이런 경우도 영월 뭐 인구 대비 꼭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10배가 넘어요, 인구가 웨이하이 시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1대1 교류 차원이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개념상의 교류, 이런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숫자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방금 발표한 내용 중에서 예를 들면 고구려 벽화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그때는 고구려는 중국이 아니었죠, 당연히. 근데 현재는 그게 중국 지역이죠. 이런 거는 예를 들면 북한도 그 연구에 참여를 하고 우리보다 훨씬 많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중국이 동북 공정 그런 거 있죠. 오늘 마침 이제 중국 분들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중국 분들이 좀 있는 줄 알고 상당한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리라 하고 이렇게 남겨놨는데 마침 중국 분들이 없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있습니까? 그 중국 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데 서로 알고 있지만 또 어쩔 수 없는 그 사드 문제 같은 게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간에 오늘의 토론자로 제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토론을 하겠는데 사실은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질문하고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제가 그래도 중국에서 오래 살면서 또 그런 분야에 관심이 좀 많았고 뭐 반전공도 했고 그래서 그런 감에 이런 걸 포함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로 가름하겠습니다. 한중 미술 교류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발표한 바와 같이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미술은 상당 기간 동안 중국으로부터의 학습이 주를 이루었으나 그 이후 나름의 독특한 문화를 융합하여 중국과 비슷하나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대 이후 최근까지 교류가 뭐 아시다시피 단절되었으나 국교 정상화 후에 중국의 개혁 개방으로 폭발적인 미술 교류가 있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화장품 등의 영향으로 사실은 미술 분야도 긍정적인 교류의 물결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비록 사드 등의 영향으로 적지 않은 한국 화랑들이 중국에 갔다가 철수하였습니다. 현지에서 그러나 고군분투하며 한국 작가들을 소개하는 한국인이 경영하는 화랑도 아직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꾸준히 중국과 교류하는 작가와 미술 관련 경영인들도 적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홍콩 사태를 중국 입장에서는 뭐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만은 동아시아 미술 시장으로 시장 전체를 넓게 보면 홍콩 미술 시장의 대체 지역으로서 서울을 비롯한 한국 지역에 관심을 둘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한중 간의 학생 교류는 세계에서 제일 활발합니다. 그렇죠? 뭐 다른 나라들 간의 관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호 학생 교류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는 그 학생들에게서 우리 미술 교류의 실마리를 찾고 동아시아 미술의 미래를 담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남준 이후에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지역으로서 한국은 그 방면의 미술에 대한 선행자가 될 수 있으며 대형 작품과 과감한 실천 행위로 표현되는 중국 대륙적 기계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예처럼 분야별 장점을 서로 융합하는 미술 교류는 향후 세계 미술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국은 지역별 특성이 매우 다양하므로 발표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별 교류가 매우 유효합니다. 지금 아마 주로 오늘 이야기는 산동성 부분인데
각 지역마다 사실 독특한 면이 무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같이 더 맥이 닿는 지역 간의 관계 혹은 어떤 단체, 어떤 성향의 뭐 우리나라에도 미술 단체들이 또 여러 방면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잘 공유한다면 더 좋은 지역별 교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국과 중국은 기본적으로 유교 및 중국적 불교 문화권에 속합니다. 이것은 미술적 기초가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미술 작품의 취향도 상대적으로 서구에 비하면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취향이 완전히 뭐 다를 것 같지만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서양에 비한다면 당연한 거죠. 미술 작품의 취향도 그렇고 다른 뭐 취향이 비슷하니까 이러면 K-팝이라든가 K-드라마라든가 K-화장품 뭐 이런 것들이 더 뜨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그런 바탕은 사실은 이 우리 미술 교류에 뭔가 힌트를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예 분야는 한문을 빼고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한만 한글 서예가 지금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한자를 빼고 서예 예술을 논의할 수가 없죠. 수묵화 분야는 과거를 비롯해 현재까지 미래를 포함해서라도 문인화를 포함하여 중국 고대 미술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왕이지 서예와 석도 동기창 혹은 팔대 산인의 그림을 흠모하고 임천 고지를 스쳐서 읽고 기운 생동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사고 기준은 고전을 포함하여 이미 매우 환상적인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생각은 AI를 지나서 도화원을 능가하는 꿈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소재와 미술 도구 및 재료들도 시대에 따라 급격히 변했고 미술의 영역 또한 경계선 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에서 끊을 수 없는 한중 미술의 적극적인 교류는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코로나19 현황을 보면 중국과 한국은 가장 빨리 교류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앞으로 진정성 있는 다양한 교류는 공유할 수 있는 정체성을 생성할 것이고 그것이 이 시대의 새로운 미술 정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는 왕유어의 말은 미술은 손과 마음이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정체성 없는 미술은 무의미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미술이 미래의 아이들이 기쁘게 손잡는 세계를 꿈꾸게 할 것입니다.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단체가 주도하되 저는 관에서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경우수를 만들어내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민간단체도 당연히. 그래서 관에서 적극 지원하고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한중 미술 교류는 앞으로 동아시아 평화를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토론자라서의 어떤 상태는 아닌데 이것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우리 존경하는 김종근 평론가님께서 오늘 발제를 상당히 한중 문화 교류에 대한 중요한 어떤 의미를 잘 짚어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 교류를 해왔지만은 아까 초기에 고구려 고분벽화나 중국의 도낭벽화를 접근하면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때 중국 도낭이 거의 4세기 정도에 시작됐다면 우리는 그 4세기에서 7세기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고분벽화는 건습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마른 다음에 그리는 방식이었죠. 서구의 그 습식 방식, 예를 들어서 시스터나 성당이나 이런 데는 습식 방식인데 약간 그 마르기 전에 그려서 염료가 스며들게 유도하는 방식이라면 도낭벽화나 우리 고구려 벽화는 그 마른 위에다 그렸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 자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서미술 또는 한국의 고대에서 현대까지 오게 해서 미술 문화의 전체적인 느낌은 이미 도낭벽화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492개 정도의 다양한 막고울이 있는데 그 중에는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일반 대중들하고 소개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중들에게 소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것은 한 12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양한 그 터널, 소위 말하면 그 막고굴 속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불교 문화의 전신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오노라 현대 미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장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구려 고분벽화나 이런 것들은 전부 그런 유형의 작품들로서 답습을 했고 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근자에서 들어왔을 때 이 세계 뭐랄까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라고 할까요? 90년대 이후에 동구가 이제 개방이 되면서 우리나라와 세계 문화가 교류를 하게 되는 시점이죠. 그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러한 나라들을 우리가 그동안 단절된 나라들을 가서 문화 교류를 찾고 또 교류를 함으로써 우리와의 수교를 맺게 가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왔다고 보는 것이죠. 그중 하나가 이제 중국에도 역시 그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예컨대 우리 중국에는 아까도 우리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요즘 최근에 와서 등장이 됐지만은 실질적인 거는 더 근본적인 거는 서로 이 문화의 정체성을 좀 더 서로 교류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또 아니면 다른 나라 제3세계 나라들과의 교류를 했을 때 보면은 일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이 민간 교류를 중심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회성이 강하게 대두됐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면 어떤 상호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행사성으로 많이 다녀왔고 또 교류를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까 발제자 선생님께서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의 교류가 진행된다면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애총이라고 하는 거대한 단체에서 주관한 행사이므로 거기에다가 제안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한국문화예술의 총체적인 본부인 한국애총에서 이런 문화 교류를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다른 나라를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정말 본질적으로 해주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의 양국의 문화와 우리 문화가 세계 문화에 전파하는데 진정한 교류가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문화를 세계 문화에 전파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우리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면서 언뜻 들어봤었는데 발제자님께서 이야기해 준 거하고 좀 다르지만 애총 안에 본부가 이렇게 몇 개의 조직이 있더라고요. 언뜻 들어다 보니까 그 속에는 대외 교류 협력이라고 하는 그 부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서를 조금 포강을 시켜가지고
외국과의 교류, 중국과의 교류, 교역을 했을 때 사전적 역할을 좀 본질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정책이 좀 강구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아까 산동선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배로 옵니까? 약 407k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가까운 거리예요. 우리 부산 정도 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면서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자, 우리가 단순히 정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드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단순하게 이제 한 편을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동북아 정세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상호 동질 문화에 먼저 상호 교류적인 정체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하고 진행해 온 것들은 굉장히 소수적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간과 단체가 직접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 미술 단체나 또 소수 그룹들이 직접 오고 가고 하면서 교류를 해왔는데 이것을 좀 더 강구해 나간다면은 그야말로 한국 문화를 보다 품격 있는 교류 이치로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질문은 이제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발제자 선생님 김종훈 교수 같은 경우는 저하고도 한 2009년도죠. 2009년도 상하이에 제11회 그 국제 아트 페스티벌을 같이 진행하면서 우리 총감독을 하셨던 우리 감독님이시니까 그때도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그때도 정부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것을 지원도 해주고 또 거기에는 이제 예술위원회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서포팅을 해주고 또 한 달 동안의 문화교류를 함으로써 다양한 문화를 제공해주기도 하고 또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손님 곁에도 잘 해주고 그랬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발성으로 우리는 많이 하다 보니까 의미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지속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것이 앞으로의 한중 관계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 계기를 통해서 한중의 문화도 있지만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문화는 그 나라의 동질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전시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전시 작품은 작가의 몫이기 때문에 작가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기획자들이 이해서 또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양국에 전달하고 또 그들과의 함께 교류를 동질 문화를 끌어간다 한다면은 우리 애총에서 그거를 본질적으로 좀 많은 것을 수집해다가 세계 각국의 여러 가지 문화 교류가 뭐 음악예술 공연 뭐 미술 경우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애총에서 총체적으로 플랫폼 역할을 해서 지역의 다양한 지역의 애총이 또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협업을 하거나 또 한편으로는 그들과의 공모를 통해서 선택한 분들, 선택한 지역의 단체들과의 교류를 유도를 해준다든가 하는 중심적 역할이 좀 더 많이 필요한 시점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저는 오늘 김정근 교수님의 이야기를 한중 교류를 기본으로 하지만 애청에도 그런 것들을 좀 더 강구해서 오늘 발제에 좀 더 보강이 되고 또 앞으로의 교류 지속적 가능성이 있도록 해 주시면 무엇보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한중미술 교류에 관한 그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고 이것을 또 관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것을 한중미술 교류에 힘을 더 실어주자는 우리 최부득 패널 선생님의 의견과 그다음에 이영옥 그 학예실장님이 기본적으로 예총에서의 영역을 넘어서서 좀 더 거국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한중 미술 교류를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표시하고 제가 발제하는데 아쉬웠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잘 보충 보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